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이란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아니, 수가 없으시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오해하셔서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재판관으로서 좀 지나치시다 이런 뜻으로 김평우 정정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지난 기회부터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이후에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증인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동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저희 재판부 재판관님들이 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는 좀 아시고 말씀을 제가 해주십시오. 다 보고 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정미 재판장님한테도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서 증거조사 및 변론 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월 20일, 지난번 월요일이죠. 2월 22일, 오늘이죠. 2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 변론기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이거는 3월 13일 자신 퇴임 일자에 맞추어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국정중단이라는 아주 그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중단은 아니죠. 이거 황교안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 대행으로 계시니까 또 할 일을 다 하시는데 뭐 국정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최종 변론 기회를 단 하루를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면 국정 불안이 없어지나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더 국정 불안으로 모는 겁니다. 이 국민들 중에는 촛불 집회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은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탄핵이 이게 말이죠, 단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시든 우리가 상소할 길은 없겠죠. 그러나 재소 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못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제가 변론 종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선언을 하신 후에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고, 오늘 충분히 변론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아니 지난번에 저가 이게 변론 종결한다는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제가 사실 좀 착오가 있었어요. 저는 12시에 점심시간이 되면 재판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좀 했다가 일단 점심시간을 주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12시가 돼서 좀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어떤 이 관행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1월 25일 박한철 전 소장께서는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설명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 놔야 된다 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도 역시 같은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서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은 이거를 모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헌재 사건의 심판기일은 그 180일을 이릉 한도로, 물론 이거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지만 이릉 한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돼요. 180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법에 정해진 판결 시한이 기준이 안 되고 아무 이유 없는 한 사람의 재판관의 퇴임일자가 기준이 되는가? 사실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설명을 잘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변론기를 열어서 그야말로 정말 참 이 사건 심리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약 18회인가요? 기일이 잘 보면은,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 신문조서, 법원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지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은 전부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니 또는 안종범이니 이런 비서나 측근들이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연대 책임 이론이에요. 근데 이 연대 책임 이론은 민사 책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책임에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연대 책임으로 형사 책임지는 거 전 세상 눈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또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은 결국은 죄명이 형사사건 위반이에요. 그러면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형법의 원리가 적용돼야지 어떻게 민법의 연대 책임 이론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점도 대단히, 어쨌든 그게 피청구인의 주장이시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죠. 연대 책임을 탄핵 사건의 책임에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청구인 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추어서 입증을 다 끝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 보셨죠? 공격팀이 한번 해서 쭉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란 것도 우선은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 측에서 쭉 주장 입증하고 어느 정도 그 주장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야, 이 정도면 상당한 90%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증의 부담이 피청구인 측으로 넘어와서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또는 반대 항변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탄핵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피청구인이 지금 반증하고 반론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니 청구인이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재판 끝났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은 들을 거 없다. 결심이다. 이거 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반론권을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소리가 높고 제가 혹시 한국의 재판 방법이나 법정의 분위기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변론을 했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긴 남을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구도 변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증거 신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본질이 일종의 정변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변란을 사실 평생 법만 공부하신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싸움을 법의 잣대로 가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 탄핵 심판의 바로 그 가운데 시점인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는 159석인가 7석으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50석도 안 되던 꼬마 정당이 하루아침에 제1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건 세계 선거 사상의 그 유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압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요,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이라는 판결은 대단히 쉬웠고 언론도 당시에는 굉장히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다 이런 이론으로 타협적인 판결을 내려서 여야 양측으로부터 또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은요, 굉장히 성격이 틀립니다. 우선 내용이 13개 항의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 또 세월호 사건의 7시간 행정 문제, 이렇게 대단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각해요. 이거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구속될 거고 교도소로 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재판관님들 정말
참 힘드시게 한쪽으로부터 또는 반대측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